네. 그럼 이제 법의 분류로서 마지막으로 형태에 따른 분류랑 내용에 따른 분류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류법 계열. 그러니까 영미법 계열에서는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그 대류법 계열에서만 분류하는 방식인데요. 뭐냐? 바로 공법과 이제 사법이죠. 이때 사는 이제 사생활의 비밀, 사적인 영역. 이렇게 사생활할 때 그 사자, 사사로운 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국가 등과 국가라는 사람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나 국민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나 굳이 법의 내용이 다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류법 계열에서는 아니 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관계처럼 이 관계, 이 두 사람은 대등한 관계에 있으니까 어느 한쪽을 보호할 필요 없이 그 약자를 보호할 필요 없이 뭐예요? 양 당사자의 이해 조절에만 중심을 둬서 법의 내용을 만들면 되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열등한 국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법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등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공법이에요. 왜냐하면 평등원칙은 사법으로서는 굳이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 왜? 여러분들이 동일한 볼펜을 친한 친구한테는 100원에 팔고 안 친한 친구한테는 뭐예요? 1000원에 팔고 이거를 국가가 법을 통해서 금지할 이유가 없죠. 이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친한 사람한테는 똑같은 아파트를 1000만 원에 팔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5천만 원에 판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소유권이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얼마나 내놓을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법에 의해서 뭐 진짜 사기에 해당하거나 이렇게 법에 범법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한 규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적이 좋아. 또 A라는 사람은 평균 90점, 그래서 B라는 사람은 평균 80점이야. 근데 B가 정부 정책에 찬성했다라는 이유로 B를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A를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불합격시키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차별하는 건데 이거를 허용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죠. 이거는 금지를 시켜서 국가가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11조는 그래서 뭐예요?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뭐예요? 합리적 차별 사유 없는 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평등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거라고 봐야죠. 한마디로 적용되는 법의 내용이 공법에서 적용되는 법의 내용과 사법에서 적용되는 법의 내용은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사법은 뭐냐? 대등한 사인, 그러니까 그냥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민법이나 상법. 이게 이제 사법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면 공법은 뭐냐?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 등이라.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 등과 열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 등에 비해서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법에는 국가 등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공법에는 그 국가 사람과 국민 형벌이라는 형법에 규정된 벌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인 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간의 형벌권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형벌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이런 법이 바로 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법은 형벌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인데, 이 형벌이 뭐냐? 말 그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인데, 거기다 책에 있는 내용들,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인데, 형법에 규정된 벌로서 이거를 부과받으면 우리가 속칭 얘기하면 전과자가 되는 거죠. 범죄인으로서 어떤 전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벌금 10만 원과 형법에 규정된 형벌인 벌금 10만 원과 그다음에 과태료 형벌이 아닌 과태료 1,000만 원과 어느 게 더 무거운 그 어떤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효과를 갖고 옵니까 했을 때 벌금 10만 원이 훨씬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훨씬 무겁긴 한데 아시겠죠? 왜냐면 벌금은 어떤 형벌이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됩니다. 물론 호적에 빨간 줄 간다. 본인이 빨간 줄을 긋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단지 이 벌금이라는 것이 10만 원이라도 전과가 있으면요 어쨌든 뭐예요?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로 뭐예요? 가중될 확률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서의 문제가 그러니까 초범일 때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드려 초범일 때는 징역 1년을 부과하는데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형태로 범했을 때 재범인 경우 그러니까 벌금이라도 전과 있는 사람이 했을 때는 징역 1년 6개월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뭐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징역 3년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은 전과자를 만드는 벌로서 이거를 부과받으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벌금형을 부과받았다고 해서 벌금형을 또는 범칙금은 일단 형벌도 아니니까 상관없고 하여튼 벌금형을 부과받았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시는데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단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낮아요. 왜? 나중에 승진이나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실력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벌금이라도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은 그분보다는 뭐예요? 똑같은 실력에 있는 물론 그분이 실력이 월등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뭐예요? 꼭 승진해서 탈락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형법에 규정된 이 벌인데 형벌에는 그냥 사형 그다음에 징역 두 문자만 쓸게요.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금고 징역이나 금고나 교도소에 가두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태료 말고 과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류, 그 다음에 몰수. 이 9가지의 벌이 바로 형법에 규정된 벌로서 형벌이고 이 9가지를 부과받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와 국민 간의 형벌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은 실제로 예로서 형법이라는 이름의 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처벌에 관한 법. 처벌에 관한 법이라고 이제 돼 있죠. 됐고 무슨 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바로 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와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등 여기는 이제 형벌은 보통 국가가 부과하니까 국가라고 말했지만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기타 공무상 법인도 있으니까 국가 등과 국민 간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 또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 영역에서 행위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공법 적용이라고 얘기해요. 행정 적용, 공법 적용. 국가 등과 국민 간의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바로 공법 적용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행정법.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 그래서 국가 등과 국민 간에 형법에 규정된 이 9가지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공법 영역에서의 형벌을 제외한 행위인 공법적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행정적용에 대해서. 그러한 법이 우리가 배우게 될 행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얘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행정법에 해당하는 예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물론 당연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법률의 이름 중에 민법이나 상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 법은 이제 사법이고 법률의 이름이 형법이나 무슨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그건 형법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이름을 갖고 있는 법률은 특별한 경우 아닌 한 행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음진동규제법이니 뭐 대기환경보호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그 도로교통법, 도덕경제 공정거래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많은 그 수십만 가지의 그 법률은 특별한 경우 아닌 한 전부 다 행정법이다. 그리고 국가 등과 국민 간의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그리고 행정적용, 공법적용에 대해서 규율하는. 보통 이 공법적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실무상 무슨 처분이나 처분, 집합금지 명령, 주대부가 처분, 운전면허 시도 처분, 면허정지 처분 이런 처분이나 명령으로 끝나거나 무슨 조치, 자가격리 조치, 긴급재난금 지원 결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왜 행정법을 배우냐? 여러분들은 참고로 대등한 사행사무 간의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여러분들 뭐야? 국가나 지자체라는 그 우월한 주체의 어떤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이 돼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셔서 뭐예요? 국가지자체의 행정기관, 국가지자체의 기관으로서 이제 우월한 지위에서 국가지자체의 기관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배우실 필요는 별로 없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형벌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그 검사의 형사소송 제기에 의해서 형사법원에 의해서만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검사가 될 사람이나 판사가 될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참여해서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변호해 줄 사람들은 배워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배울 이유는 없죠. 여러분들은 결국 형벌이 아닌 국가의 기관으로서 형벌이 아닌 나머지 행위 이런 공법작용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 공법작용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인 행정법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권한, 조직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자체를 대표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행정공법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법고시가 있을 때는 7과목,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이 있을 때는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한 게 3과목이라고 하죠. 어쨌든 사법고시를 중심으로, 변호사 시험을 본다면 민사법이라고 해서 민법, 상법이라는 대등한 사인상호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민법과 상법 및 이런 대등한 사인상호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민사소송법. 그래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이 3과목을 합쳐서 민사법이라 하고 그다음에 국가와 국민 간의 형벌권에 대해서 규율하는 형법과 이 형법에 의해서 발생한 국가와 국민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형벌권이라는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하나의 과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 간의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공법 적용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인 이 행정법과 그 다음에 행정법 내에 사실은 포함된 걸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가장 최상위의 법이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별도로 과목으로 해서 헌법. 그래서 행정법과 헌법을 합쳐서 공법이라고 해서 따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배우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민사법, 형사법, 공법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범죄법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 드렸고, 그러면 또 볼게요. 뭐냐? 우리가 아까 법의 내용에 따른 분류와 관련돼서 행위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행위법의 기본구조. 형태가 뭐 성문법이나 불문법이나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행위법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로서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권리 의무 변동. 네. 이때 권리 의무 변동했을 때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때 권리 의무 변동의 의미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행위법에서는 효과로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행위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질병관리본부청장이 어떤 방역 지침, 뭐 A라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세요라고 권고를 했어. 어떤 이 학원한테 권고를 했어. 근데 이 권고에 따라서 이 학원이라는 법인이 그 권고를 한 죄송합니다. 방역 지침 준수 권고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가? 발생하는가? 안 발생해요. 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질병관리본부청장의 방역지침 준수 권고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지침 준수 권고는 법에 규정된, 바로 행위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과인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여러분들이 등재가 됐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이 발생하는가? 이전받는가? 아니요. 절대. 왜? 민법이나 행위법에서는 매매계약, 상속, 유언, 증여계약 이런 걸 요건으로 해서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를 그 소유권 변동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법에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기가 됐다. 매매계약이나 상속, 유언, 증여, 수용계약 이런 것이라는 법에 규정된 행위법에 규정된 민법이나 행위법에 규정된 소유권 변동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냥 등기만 돼 있을 때 아파트 소유권자로, 그런 경우 여러분들한테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권리 의무 변동은 행위법이라는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해야만 권리 의무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 효과, 용어가 법률 효과 이런 표현이 나오면 행위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 의무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권리 의무 변동이라는 것은 항상 행위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해야만 효과로서 권리 의무는 일어나지, 행위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이나 행위법에 보니까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해야만 효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포괄적 권리 의무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으로서의 포괄적 권리 의무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해야죠. 근데 A가 공무원이고 국가가 있는데, A가 공무원인데 액면가가 호주산 나인 30인데 액면가가 80으로 보여.
그래서 국가의 임명권자는 행정청이 이 사람들 액면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정년이시니까 나가세요라고 정년 통지를 했다. 국가가 행정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기관을 통해서 정년 통지 문서를 A한테 발송해서 그 정년 통지 문서가 이미 정년임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됐습니다라는 정년 통지 문서가 A한테 송달이 됐다. 이랬을 때 A의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는가? 아니요. A의 권리 의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정년 통지는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정년 통지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 정년 통지는 국가공무원법이나 행위법에서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해요.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지위 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은 정년이라고만 돼 있지 정년 통지는 요건으로 돼 있지 않아. 그러므로 국가가 아무리 A한테 정년 통지가 아니라 정년 통지 할아버지란다 하더라도 A가 정년이라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과로서 공무원 지위 소멸은 발생 안 합니다. 여전히 정년 통지했더라도 뭐예요? A는 여전히 공무원의 지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A가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지위 확인 수동이라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사 수동이다 한 공무원 지위 확인 수동이라는 수동을 제기하면은 이 수동을 맡은 법원은 A라는 사람이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가라고 보니까 호적상 나이는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므로 정년이라는 것의 의미는 호적상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효과로서 공무원의 지위는 소멸되지 않는다. 요건이 신청 안 됐으니까. 그러므로 공무원 지위가 있다라는 원고 승소 판결, 인용 판결을 내려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권리 의무 변동은 행위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해야만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난다. 요거를 꼭 명심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어려운 개념. 법률상 쟁송. 자, 법률상 쟁송이라는 개념이 그 책에서도 실제 행정법 배우면서 많이 나오고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법률상 쟁송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법률상 쟁송이 뭔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은, 국가라는 법인의 손발인 기관으로서 법원은 법률상 쟁송만 책에 있으니까 적어줄 필요는 없겠다. 심판할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긴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권한이 있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법률상 쟁송이 아닌 거는 법원이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쟁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심판할 권한이 있는데, 직무 범위가 있는데 법원이라는 기관한테, 원칙적으로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법원한테 심판할 권한이 없으니까 심판을 하면 안 돼요. 왜? 어제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 선포하는 거랑 똑같아. 법원이라는 기관은 헌법 101조와 법원조직법 2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럼 법률상 쟁송이 뭐냐? 아무래도 법원은 법률상 쟁송은 심판할 권한이 있고 법률상 쟁송은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 법률상 쟁송이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 이게 법률상 쟁송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국민이 법원에 수동을 제기했는데 그 수동의 대상이 된 행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 그리고 법률상 쟁송이 아니다.
법원은 심판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심판 못하겠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판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각하 판결이라는 걸 내립니다. 근데 왜 도대체 헌법 101조나 법원들법 2조에서 원적으로 법원이라는 기관한테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권한을 부여했느냐? 그리고 법률상 쟁송이 아닌 거는 그 분쟁이 있다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심판할 수 없도록, 누구 말이 옳은지 심판할 수 없도록 한 이유. 그러니까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어떤 중요한 분쟁만 해결해서 신속하게 해결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이 아니더라도 분쟁은 항상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술 먹다가 친구끼리 술 먹다가 그 아이언맨이랑 헐크랑 싸웠을 때 헐크가 이길 거다, 아이언맨이 이길 거다, 서로 다툼이 생겼어. 좋아, 우리 법원에 수동을 제기해보자. 누가 말이 옳은지. 아이언맨과 헐크 중 누가 힘이 더 센지에 대한, 싸웠을 때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한 확인 수동을 제기했다 합시다. 밑에 확인 수동의 대상이 된 건 아이언맨과 헐크 중 누가 더 힘이 센가인데, 누가 더 잘 싸우나. 이거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인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아니잖아. 법률적 쟁송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만약 법원이 실제로 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일일이 가려야 된다면 국민들이 술 먹다가 언쟁이 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수동 제기하면 법원이 다 누구 말이 옳은지 다 본안 심리에서 판단 내려줘야 된다고 하면은 뭐예요? 하루에 한 1억 개의 수동이 제기되고 판사가 1억 개의 수동에 대해서 1억 개의 판결을 다 누구 말이 옳은지 가려야 돼. 그럼 뭐예요? 판사의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누구 말이 옳은지를 일일이 다 심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예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판결이 한번 나오려면, 1심 판결 나오려면 뭐예요? 한 150년 후에나 판결이 나올 거야. 왜? 판사는 1000명인데 하루에 1억 개씩 소송이 제기되면 뭐예요? 그 1억 개에 대해서 판결을 뭐예요? 매일같이 내릴 수는 없잖아. 그 1억 개에 대해서 판사가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제대로 심리할 시간이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정작 쓸데없는 분쟁에 대해서까지도 뭐예요? 법원이 심리 판단 내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사건,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해서까지는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어. 150년 후에나 판결이 나오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뭐예요? 권리 의무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생겼는데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이 있더라도 그러한 분쟁이 바로 권리 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적 쟁송이 아니라면은 법원은 이거는 니들 알아서, 누구 센지 니들 알아서 그냥 그 말다툼으로 해결하고, 정말 중요한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해서는 내가 국가기관으로서 내가 심판을 해줘서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법적 분쟁에 대해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어떤 소송이 제기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B를 이제 상대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 그랬을 때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우리가 원고라 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피고라고 하죠. 단지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검사라 하고, 형사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소송이 제기되면은요, 판사는 먼저 기본적으로 뭐예요? 당해 소송이 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췄는가, 이거를 심리해. 그래서 만약 당해 소송이 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법원은 이거는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 심판할 권한이 없으니까 심판 안 하겠다라고 각하 판결. 각하 판결은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러니까 원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심리하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하 판결은 내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어, 우리가 심판할 대상이 아니야, 가! 그러면서 문전박대. 네 말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따지지도 않고, 이거는 누구 말이 옳은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가! 라고 문전박대하는 게 각하 판결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 소송, A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췄어. 그래서 법원이 그래, 이건 이제 본안 심리로 넘어오겠다, 본안 심리해 주겠다. 본안.
상세한 건 뒤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원고, 수동대기한 원고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당해 수동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주장이 사실인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국가부당 수동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당해 수동에서 국가부당 청구권 10억 국가한테 나는 10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본안 심리한 결과 그 권리가 있는 게 맞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야. 그럼 원고 순서 판결로 인용 판결을 내리고. 근데 법원이 보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게 10억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10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국가상청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인데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국가부당청구권이 인정되지가 않아 원고한테. 그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니까 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기각 판결을 내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는 그 각하도 있고 기각 인용도 있는데 기각이나 각하나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 똑같아요. 단지 차이점은 기각은 그래도 수동 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심리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린 거라면 그러니까 문전박대가 아니라 다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심리를 통해서 원고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한 거라면 각하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심리하지도 않고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문전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동요건은. 그러면 이 수동법에 규정된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 그래서 각하되지 않기 위해서 본안 심리, 원고의 주장을 심리받기 위해서 원고가 갖춰야 될 수동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따 내일 하도록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예로서 법률상 쟁송이 바로 수동 요건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수동 제기했는데 그 소외 대상인 행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이 아니다. 그럼 법원은 이거는 소외 대상이 되지 못하, 이거는 권리 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수동 요건 판결로 각하하고 원고가 제기한 수동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한 수동이다. 법원은 소외 대상이 바로 법률상 쟁송이니까 나머지 다른 수동 요건도 있으니까 다른 수동 요건까지 모두 갖췄다고 하면은 바로 본안 심리에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어느 수동이든 소송이 제기되면 먼저 수동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하고 그 수동 요건이 갖춰졌으면은 본안 심리, 수동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으면은 각각 판결 내린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아주 상식적인 거를 본다면 일단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송에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내리는 결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3심제라는 건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보통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3심제 하에서 1심 법원이 내린 판결, 1심 법원이 내리는 결론이 판결인 게 있고 1심 법원이 내리는 결론이 결정인 게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 접근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했을 때 법원이 가처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또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 이렇게 결정이라는 형태로 법원이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 그럼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 판결이라는 형태의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 결정이라는 형태의 결론을 내리느냐. 일단 판결은 1심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라는 형태의 결론은 무슨 소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판결이라는 형태의 결론으로 나오고 무슨 신청자로 끝나거나 청구 신청이라고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의 형태로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란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소송자로 끝나는 것은 변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은 판결의 형태로 나오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거나 또는 가처분 신청했을 때는 법원이 변론 안 거치고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때 내리는 결론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변론을 거치냐 안 거치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건데 판결이냐 결정이냐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앞으로도 사실 뭐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공부하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결이란, 소송에 대한 결론인 판결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2심 고등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니까 그 불복하는 방법을 항소라 하고 항소. 2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최종적인 대법원 3심 법원에 불복하는 거 우리가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심 하면은 항소를 제기해서 하는 2심을 항소심이라 하고, 상고심 하면 상고 제기돼서 하는 대법원, 바로 3심을 상고심이라 해요. 근데 이제 법원의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항고라고 하고, 2심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불복하는 거를 재항고라고 합니다. 3심 법원, 대법원이 내리면 뭐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상식적인 기사인데,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발생한다.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검사의 형사소송 기소에 의해서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라고 해서 피고인 A한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선고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살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1심 법원이 징역 3년 선고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어쨌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안 발생하니까 징역 3년을 살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판결이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언제 판결이 확정되는 거냐? 그래서 판결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거냐 했을 때, 1심 법원 판결이 1심 판결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1심 판결이 확정돼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 중 진 사람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거나 2심 법원에 불복을 안 했거나, 항소 제기가 보통 판결문 정보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 제기를 안 했다. 그러면 더 이상 2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서 그 확정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징역 3년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진 사람인 피고인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안 했다. 그러면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이 돼서 그 사람은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바로 그 이후부터 3년을 살아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2심 판결이 확정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상고권 포기 또는 상고 제기 기간이 도과됩니다. 그 다음에 3심.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선고 시에 바로 판결이 확정돼서 바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이렇게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안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삼성이 어떤 근로자한테 해고를 했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민사소송 제기해서 1심에서 무효 확인 판결 나왔어. 근데 나오는 데부터 한 3년이 걸렸는데 삼성전자가 항소를 했어. 2심에서도 해고가 위법해서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소송 제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6년이 걸렸어. 근데 여전히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그럼 아직까지는 해고가 무효인지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복직을 시킬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해고가 무효라는 1심이나 2심 판결이 나왔다 한들 항소나 상고가 이미 제기되어 있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됐으니까 뭐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학의 기초.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면 되냐면 프린트로 본다면은 바로 7페이지까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수송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법 들어가기 자료라는 그 행정법의 어떤 전체 큰 흐름을 최대한 요약하면서도 대한 쉽게 설명드린 그 자료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